NCRP라는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국제방사선 측정 및 방호위원회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방사선으로부터 사람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에 대한 차폐, 특히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차폐는 이 NCRP에서 제시한 레포트를 많이 의존을 하는데, 특히 과거에는 NCRP 레포트 넘버 49번하고 51번이 가장 많이 사용됐고, 그 레포트에서 제시한 차폐 방법이 바로 이 오늘 설명할 차폐 방법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151번이 나와서 훨씬 단위도 SI 단위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49나 51번에 사용했던 그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신기술이 반영돼서 훨씬 더 자세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옛날 방법과 동일합니다. NCRP 레포트 넘버 151번, 이거 제목은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사용하는 치료 장비, 치료 장비에 대한 그 차폐 방법,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건데, 대략적으로 수백 케브나 수매브까지 차폐해야 되는 고에너지 방사선 차폐 시설에 적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진단용 엑스레이 기기나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기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기기는 엑스레이 튜브를 방사선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엑스레이 튜브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조사하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에 베릴륨 혹은 그와 유사한 그 창을 만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방사선이 많이 방출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게 방사선 발생 장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앞쪽만 차폐를 하지 않고 얇은 베릴륨 창을 만들고 나머지 방향은 모두 다 차폐를 해서 방사선이 앞쪽으로만 나가게, 이렇게 만든 구조가 엑스레이 튜브입니다. 물론 사실은 앞으로 천의 방사선이 나간다면 이 옆이나 뒤로도 1 정도 되는 방사선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가는 방사선에 대한 차폐 방법과 옆이나 뒤로 나가는 방사선에 대한 차폐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서로 달리 구별해서 차폐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어를 정의해야 될 건, 먼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사선, 여기서는 이 앞쪽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는 방사선을 1차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방향, 방사선이 방출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 방사선은 1차선입니다. 방사선 기기라는 게 원래 1차선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므로 기기 사양을 보면 모두 다 1차선을 기준으로 기술을 합니다. 자, 1차선이 아닌 것은 2차선으로 구별하는데, 2차선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옆으로 새는 방사선 혹은 뒤로 새는 방사선, 이렇게 튜브에서 새는 방사선을 샌다라는 표현으로 리키지라는 단어를 써서 한글로는 누설선이라고 표현합니다. 2차선의 첫 번째는 누설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원래는 1차선이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자나 벽에 붙여서 이렇게 산란돼서 오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건 산란에 의한 방사선이기 때문에 산란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2차선에 속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차선은 앞으로 가는 단 하나의 방사선이 1차선. 1차선이 아니라 누설선과 산란선, 이건 2차선으로 구별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계산식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계산식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거리 시간 차폐가 반영된
경험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엑스레이가 아닌 RI 같은 경우는 특정 위치에 RI 선원이 있고 1m 거리에서 선량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이 거리에 비례해서 더 먼 위치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1m에서의 선량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마상수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엑스레이에서도 이 엑스레이 튜브의 1m 앞에서의 선량, 이걸 알면 좋지만 문제는 이게 장비 제조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RP 레포트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엑스레이 혹은 선형 가속기의 선량을 실험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경험적으로 차폐 평가하는 식을 만든 겁니다. 굳이 이렇게 RI처럼 딱 정해진 값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작사마다 이 엑스레이 혹은 선형 가속기의 사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RI 차폐 같은 경우도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선량이 약해지듯이 이 X선 발생량치에 대한 차폐 계산에도 똑같이 거리가 멀어지면 그리고 시간이 짧으면 차폐가 많이 되면 피폭량이 줄어든다라는 게 똑같이 반영됩니다. 얘는 이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차폐 계산은 RI와 다른 게 1차선과 2차선을 구별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1차선 같은 경우는 RI에 대한 차폐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거리에 의한 반비례, 그리고 차폐체에 의한 감쇄, 이걸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 이 방사선의 세기를 결정할 가장 첫 번째 인자는 바로 이 방사선 기기 바로 앞에 1m에서의 선량,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옛날 레포트 기준으로 이 1m 앞에서의 선량이 이렇게 렌트겐 포비크로 주어진다면은 이 값을 사용하면 되고, 혹시 이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간 일주일에 몇 암페어로 몇 분을 사용하는가, 이걸 이 1m 앞에서의 선량으로 대신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감마상수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데, 감마상수라는 개념이 종류마다 다른 RI를 직접 계산해서 선량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계산을 해서 1m 앞에서의 선량이 얼마다 라는 걸 미리 계산해서 사용하는 게 이 감마상수의 역할입니다. 엑스레이에서는 똑같이 이 1m 앞에서의 방사선이 어떤 값과 비례하는가 라는 개념을 접근해서 이 감마상수 대신 사용하는 게 가동인자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 수식을 정확히 보면은 일주일 기준으로 관전류,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방사선을 만들 때 여기에 인가되는 전류의 양, 다시 말하면 전자의 개수니까 전자가 진공 중인 엑스레이 튜브로 나가서 타겟에 부딪혀서 그 엑스레이를 만드는 개수, 그 개수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즉 전류값에 비례하니까 이 전류값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방사선의 세기와 직접적인 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 당연히 엑스레이 튜브를 2배 사용하면 이 지점에서의 방사선 양도 2배가 늘어나겠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가동임자라는 개념입니다.
가동인자는 RI의 감마상수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차선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산란선과 누설선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자, 누설선은 이렇게 가는 게 누설선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누설선이고요. 산란선은 이렇게 갔다가 환자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게 누설선입니다. 계산식은 뭐 여기서 제시하지 않겠지만 방법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설선은 기본적으로 이 1차선에 비해서 약 1000분의 1 정도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값은 1000분의 1로 잡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게 1000분의 1일 때 차폐체가 이만큼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거리에 대한 반비례도 적용이 되겠죠. 산란선이 이렇게 가서 환자를 맞고 갈 것이기 때문에 대략 환자를 맞으면 원래 1000이었던 방사선이 대략 1000분의 1인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방사선의 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 전체에 반비례할 것이다. 제곱 반비례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차폐체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산란선에 의한 차폐 계산입니다. 자, 2차선은 문제가 뭐냐? 2차선은 누설선과 산란선에 의해 각각 계산된 차폐체의 두께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엑스레이 빔이 이렇게 나간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부분만 1차선이고 나머지 모든 바깥쪽은 다 2차선에 의한 차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을 관심지점을 갖고 보면은 이 지점은 방사선, 즉 엑스레이 튜브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누설선에 의한 차폐 두께가 두껍게 나올 거고, 산란선은 여기에 한번 부딪혔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산란선에 의한 차폐 두께는, 요구되는 차폐 두께는 얇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 정도 지점을 관심지역으로 갖는다면 여기는 누설선 거리가 멀고 산란선도 멀기 때문에 요구되는 차폐 두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환자에 의한 산란 때문에 이 산란선에 의한 차폐 두께가 더 얇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확실하게 누설선 차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산란선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이쯤 되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누설선을 중심으로 차폐를 할 것이냐, 혹은 산란선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혹은 이 두 개를 모두 고려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걸 결정짓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 레포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차폐체의 두께를 계산하는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누설선에 의한 것과 산란선에 의한 것을 각각 계산해서 차폐 두께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이 지역 같은 경우 누설선이 많이 나올 테니까 누설선에서는 차폐를 5mm를 해라 라고 나왔고, 산란선에서는 2mm를 해라 하고 나왔다면 당연히 누설선을 중심으로 차폐를 해야겠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누설선과 산란선에 의해서 어떤 차폐 두께가 제시될 때는 큰 값을 선택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5mm, 2mm인 경우도 있고 5mm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차이가 별로 안 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차이가 거의 안 날 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누설선에 대한 영향과
산란선에 대한 영향이 거의 비슷한 경우, 이렇게 이 차폐 두께가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누설선에 의한 것도 차폐를 해야 되고 산란선에 의한 것도 차폐를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요구되는 두께가 5mm여서 5mm를 했다고 가정을 할 때 계산 결과 누설선에 의한 게 1, 방사선 양이 1, 산란선에 의한 방사선의 양이 1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관심 지역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은 2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누설선과 산란선이 각각 올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나는 분명히 여기 기준을 1로 맞추기 위해서 이 차폐 두께를 계산했는데 산란선과 누설선이 각각 있다 보니 내 생각보다 2배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다시 얘를 절반으로 또 줄여야겠죠.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반가층, 즉 하프 밸류 레이어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두 개, 누설선에 의한 차폐 두께와 산란선에 의한 차폐 두께가 비슷할 때, 이럴 때는 반가층을 더해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할 때는 반가층을 더해라 라는 겁니다.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지금 정리됐는데, 누설선과 산란선의 차이가 10가층보다 작을 때, 즉 비슷할 때는 큰 값에다가 반가층을 더해라 라는 게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누설선과 산란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즉 여기서 누설선 이 지점이 되겠죠. 누설선에서 요구되는 차폐 두께는 5, 산란선에서 요구되는 차폐 두께는 2,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 산란선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니까 이 큰 값, 얘만 중심으로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조금 나는지 판단할 기준을 10가층으로 제시를 해준 겁니다. 깨끗이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차선의 경우 누설선에 의한 차폐 두께와 산란선에 의한 차폐 두께를 각각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비교해서, 이게 절대값 표시니까요, 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10가층보다 크다면, 즉 한쪽이 그 차폐에 지대양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쪽은 차폐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면 그냥 큰 값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영향이 비슷해서 10가층보다 작다면, 이쪽 누설선과 산란선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라면 큰 값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작은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반가층을 더 더해줘라 라는 게 2차선 차폐 두께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까지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이 관전류만을 고려했는데, 관전류는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방사선이 만들어지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가동인자로 고려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발생장치의 인간에는 관전압은 방사선의 세기, 즉 에너지를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략 관전압이 100이라면은 평균 에너지는 그에 대한 30% 정도 되는 30keV 정도 된다라는 식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즉 관전압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관전압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 방사선이 갖는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차폐체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차폐체는 에너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반가층 하프 밸류 레이어는 방사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두께입니다. 즉 방사선이
10캡을 하면 이 하프별 레이어가 뭐 10cm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사선 에너지가 200이 된다면 200캡가 된다면 방사선 에너지가 커진 만큼 차폐체가 즉 반가층이 더 늘어납니다. 뭐 13cm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폐체의 반가층, 이건 에너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반가층과 마찬가지로 반가층의 약 3.3배가 되는 10가층 텐스 밸류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관전압은 이 차폐체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저기 보면은 일단 계산식을 쭉 보면 지금까지는 거리에 대한 것만 설명드렸는데 이 계산식의 거리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관전류는 시간으로, 그리고 이 관전압은 차폐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잘못 설명했네. 이 관전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방사선의 양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하나 합리적인 계산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있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로 사용되는지까지 고려하는 게 더 차폐 계산의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장소가 항상 사람이 있는 장소, 즉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사람이 8시간 있는 상주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계산한 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소가 사람이 굉장히 안 오는, 이렇게 뭐 차도, 주차장, 계단처럼 사람이 정말 안 오는 장소다 라고 할 경우에 똑같은 차폐 두께를 평가하는 건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도라는 개념은 여기에 사람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얼마나 사람이 있나, 사실은 이 모든 계산이 지금 일주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유도의 개념도 여기에 사람이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40시간 중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확률을 같이 포함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표는 뭐냐면은 이 NCRP 레포트에서 제시하는 점유도의 사례인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주일 40시간 기준 삼았을 때 기껏해야 1시간만 있는 장소야 라고 선정한 겁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기준으로 20분의 1이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사람이 있는 걸로 고려해도 돼. 사무실은 사람이 40시간 항상 있어 라고 제안한 게 점유도의 개념입니다. 즉 점유도는 일주일 40시간 동안 얼마나 사람이 있나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사무실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산했던 차폐 두께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장소가 주차장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피폭량을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0.1mS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면 여기는 이 0.1mS가 아니라 40mS를 가정하고 얇게 차폐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이 아니네요. 40이 아니라 4가 되겠네요. 4배니까.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곳은 0.1mS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합리적이지만 사람이 이 상주 장소가 아니라 40분의 1 확률로 존재하는 장소는 40배 높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실질적인 위험성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점유도가 사용되는 목적입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즉 점유도가 낮은 곳은 차폐 두께가 더 낮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걸 거리 시간 차폐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사람이 피폭당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차폐체를 더 얇게도 된다. 즉 시간에 반영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이 점유도, 즉 이 관심 장소에 사람이 존재할 확률에 적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또 하나, 점유도라는 개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가동률이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1차선에만 적용하는 비율인데 우리가 흔히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 보통 엑스레이를 고정 설치하고 한 방향으로 쏘는데 익숙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동률 101, 즉 가동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형가속기,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쓰는 선형가속기의 경우에는 이 겐트리 헤더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쏘는 걸 이 방향으로 쏘면서 치료를 30%를 한다. 그 반면에 이 방향으로는 15%를 한다. 이 방향은 역시 15%를 한다. 나머지가 60%니까 이 방향으로 40% 치료를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원래 앞방향으로 100%를 쏜다고 가정했던 차폐 두께보다는 이 앞방향으로 30%를 가져가면 당연히 차폐 두께가 좀 얇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이 30%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이 부분을 가정한 것, 그러니까 이 관심 지역으로 방사선이 향하는 비율, 이것이 바로 가동률입니다. 주의점은 가동률은 1차선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2차선은 이 겐트리가 어느 방향을 쏘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을 1차선에만 고려한다. 다시 표현하면 가동률은 2차선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고 가동률을 2차선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2차선일 경우에는 가동률이 항상 1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 가동률도 거리시간 차폐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 시간에 반영하는 그 기술이 이게 적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